더 젊은 사람들이 위원장을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87년에 노동운동이 시작돼서 이제 막 노동조합을 시작한 사람들이 다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청년이 한국 사회를 움직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87년에 6.29 선언을 끌어내서 대통령 직선제도 만들고 노동조합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청년 문제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청년이 주인인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요즘처럼 청년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필요 없고 청년 그 자체가 한국 사회의 가장 주요한 동력이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들도 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하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노동조합을 시작해서 벌써 36년, 87년부터는 벌써 34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뭐 공공운수 노조 위원장을 하고 노동운동 하다 보니까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감옥도 한 2차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3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냥 편안하게 한국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노동조합은 무엇인지 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청년이시기 때문에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한번 편안하게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너무 이렇게 딱딱한 얘기가 되지 않도록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노동자가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16번째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시작한 문장은 저 너무 힘들어요. 택배 노동자가 이제 관리자에게 보낸 카톡입니다. 이 노동자는 여기 보면 저 집에 가면 새벽 5시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나와서 또 정리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문자를 끝으로 해서 이 노동자는 다음날 과로사로 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했던 이 노동자가 얘기했던 그의 마지막 문장은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그 힘든 노동자는 다음날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이 노동자는 노동조합도 없고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배달 노동자로 살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대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대남은 단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대 청년이었던 이 노동자는 이렇게 한 삶을 마치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이 노동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이 고민들을 안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여러분들은 좋은 직장이기도 하고 정규직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는 또 다른 청년들의 삶은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과연 한국의 노동운동은 같은 노동자로서 얼마만큼 수용하고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장면은 어떨까요? 이 장면은 흔히 인국공 사태라고 일컬어지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인천국제공항이었고 그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선언을 하죠. 앞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 원래 공공부문에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지 않았어요.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이 많아진 것은 98년 IMF, 97년 12월 IMF가 닥치고 나서 전면적으로 한국 사회를 수술하겠다라고 나섰고 그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 그 걸림돌은 공공부문이다. 공공부문이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고 방만한 공공부문 때문에 또 공공부문에 들어가는 기업의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해도 4.5% 내는 걸 기업들이 늘 딴지를 걸거나 그걸 조금씩 더 내자라고 해도 듣지 않는데 이렇게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영역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하고 있으니 여기부터 처리하겠다. 너네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직원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무지무지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비정규직은 그냥 뭐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나 보면 학교에 흔히 사환이라고 얘기해서 야간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낮에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던 거지 오늘날과 같은 비정규직 개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98년 IMF 이후에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되면서 이제 한국 사회 비정규직 비율이 50%, 60%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공공부문부터 다시 정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천공항에 와서 선언을 하는데요. 이 인천공항에 선언이 있고 나서 인천공항은 난리가 났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나죠. 여러분도 다소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에 공공기관 내의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특히 이제 정규직의 청년조합원들과 비정규직의 갈등이라고 하는 구도가 일정하게 짜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론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하다는 교수들 불러서 한국 사회 공공 부문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쫙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이제 플로어 토론이 시작됐는데 정규직 조합원, 청년 조합원 한 분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뭐 프레카드를 보면 무임승차 웬 말이냐, 공정사회 공개 채용, 또 결과의 평등은 NO, 기회의 평등은 yes 이런 팻말을 들었던 이게 같은 회의실이에요. 같은 회의실인데 한쪽에는 정규직, 한쪽에는 비정규직이 공청회를 바라보고 있던 거죠. 끝난 다음에 한 청년이 손들고 얘기했습니다. 난 여기 들으려고 3년 동안 노량진 고시촌에서 컵밥을 먹으면서 삼수를 했다. 대한민국 1등 공항으로 세계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인천국제공항. 그래서 성과급도 많고 그래서 임금도 페이도 높은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삼수에서 들어왔는데 5년 전에 10년 전에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같은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다. 우리가 시험을 못 보게 한 것도 아니고 같은 조건 속에서 같이 경쟁하는 것이 공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된다. 요즘 청년 실업률이 여러분 25% 정도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못 갖는 청년이 4명 중에 1명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조건에서 정말로 힘들게 여기를 들어왔는데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공정하지 못하다. 시험 보지 말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다 같은 조건에서 이 바늘구멍같이 이 엄혹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경쟁에서 기회가 평등하면 됐지 결과를 똑같이 정규직으로 해준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토론이 끝나고 비정규직에서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두르고 싶었던 인천공항의 이유는 뭐냐? 페이가 높아서 아니냐? 또는 세계 1등 공항을 놓치지 않았고 그래서 근로조건도 좋고 복지조건도 좋은 그런 직장에 들어오고 싶었던 건 아니냐? 그렇다면 세계 1등 공항은 10년 동안 놓치지 않았던 비결은 뭐냐?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했던 거 아니냐? 내가 활주로 해서 비행기를 정비하면서 보낸 10년은 당신의 노량진 컵밥 3년과 비교해서 비교할 가치도 없는 노동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정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컵밥 3년도 또 청년 실업의 문제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년 노동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이 여기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던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것이고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은 우리의 눈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옳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현실이 되고 있는 거고 다 같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 이 청년 노동자들의 고민 속에서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 이유는 우리 사회 체제의 근원적인 문제일 텐데 그러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노동권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를 같은 청년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싸우게 만드는 구조에 대해서 누군가 같이 분노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같이 싸워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장에 비교해서 비교적 연착륙을 한 사업장입니다만 다른 공공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의 갈등은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분들하고 가장 비슷한 기관인
건강보험의 콜센터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절감하게 될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어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물론 똑같이 해주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직고용으로 처리하되 직고용 자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직급을 다른 직군으로 만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는 청년조합원 1,200명이 탈퇴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끼리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 사회 50%를 넘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노동자들끼리 다투는 양상이 돼버린 한국 사회의 현실을 노동운동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지금의 청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 사회와 노동조합을 고민하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난 체를 해도 국민연금 노동조합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다 이끌어가야 될 분들이고 아무리 잘난 체를 해도 나이 든 사람들은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가능한 노동조합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노동조합이 무엇이고 한국사회가 무엇이고 이 속에서 우리들의 청년 문제를 넘어서는 한국사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최저임금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데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잘 살아야 되는 거고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하는 문제에 최저임금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2000년에 최저임금이 1,600원이었습니다. 지금 21년이 지났는데 올해 이제 내년에 9,160원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5%도 오르고 3%도 오르고 뭐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찌됐든 1,600원이 현재 9,100원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최저임금 얘기만 나오면 자영업자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노동자 최저임금의 문제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직장에 취업하기 전에 알바를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사실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청년이라도 알바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려면 자영업자들이 저렇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럼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회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세계적으로 자영업자의 비중이 1, 2위를 다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100이 있으면 정상인 나라에서 자영업자의 분포지수가 195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영업자 규모보다 2배가 많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집 건너 편의점이 있고 두 집 건너 치킨집이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살기 어려운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구조 내에서 결국 임금을 뜯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역시 한국 사회의 문제이고 일자리의 문제인데 중소영세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다투는 구조는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역시 노동운동에게 부여되어 있는 임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 자영업자 문제는 모르겠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 문제를 같이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해안을 갖고 있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은 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은 복잡한 운동입니다. 우린 뭐 예를 들어 사업장 내에서 임금을 올리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장의 임금이라는 게 사회적인 제도에 묶여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0.9%에 묶여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 한국 공공부문 이 전체의 문제와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각이 조금 더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한국 사회의 모습들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코로나 고용 현황을 보면 2020년에 20대 고용률이 55.7%인데요. 결국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기 보시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20년에 16만 5천 명이 감소했는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통계는 무엇을 의미하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사람들을 자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결국은 이 코로나가 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왔다고 해서 임금이 깎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 못 사는 노동자들은 훨씬 더 심각한 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노동의 양극화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확장 실업률은 25.1%까지 올라가는 이런 구조들을 맞게 되는 거고, 이 코로나는 또 한 번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들에게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을 던져준 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배달 노동자,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자 이런 영역들이 늘어나고 대면과 비대면의 문제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현실적으로 노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 한국 사회 민낯이라고 하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요. 세계 경제 규모는 10위권인데 30대 재벌은 번 돈의 약 1,000조 정도가 사내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2,000불이어서 우리는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4인 가족이면 그 집의 수입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1억 6천만 원 정도가 4인 가족의 평균 수입이 되는 나라입니다. 사실 그런 가구가 몇 개나 있겠어요. 3인 가구가 되면 대략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그 가구의 수입이 돼야 됩니다. 신혼부부가 아이가 하나 있는 집이다라고 하면 1억 2천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이 1인당 국민소득 참 쓸데없는 통계예요, 사실은. 1인당 국민소득 계산 어떻게 해요? 1인당 GDP 계산은 GDP를 뭘로 나누는 거예요? 인구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각 개인의 소득을 평균 내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인당 GDP가 성장한 것에 이 지분들은 누가 가져가요? 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는 그래서 유엔이 이제 앞으로 1인당 소득 통계 같은 건 내지 말아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나라의 국민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라고 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없는 통계다라고 이제 유엔이나 유네스코 같은 데서 권유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가 이런데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청년 실업,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330만, 사회복지 지출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 올라서 11% 정도가 됐는데요. OECD 평균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안 되고, 비정규직은 1,000만인 나라에다가 여전히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특히 여성 노동자의 문제는 남성 대비해서 64%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청년 내에서도 여성 청년과 남성 청년, 흔히 또 젠더 문제로 대비되는 요즘 한국 사회 주요 이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청년 남성 노동자들의 항변도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30대 이하, 30대 초반까지 남성과 여성의 임금은 똑같습니다.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30을 넘어가면서 여성들에게는 경력 단절의 문제, 출산의 문제, 유리천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닥치면서 30대 이후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남녀 간의 임금 평균을 내면 6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0대 청년이 같은 또래의 여성 청년과 비교할 때 너네 우리하고 별로 부족한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젠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라고 하는 것도 통계적으로 이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한국 사회 남녀 문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은 더 열악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구조를 보면 이런 일치하지 않는 지점, 특히 산재율과 사망 만인율 같은 건 다른 통계도 창피한 통계이긴 합니다만 산재율과 사망 만인율은 너무 창피한 거죠. 사망 만인율이라는 건 노동자 10,000명당 죽는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산업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가 1년에 한 2,400명 정도가 됩니다. 얼마 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21년 전쟁을 끝을 냈는데요. 21년 동안 전쟁터에서 죽은 미군의 숫자가 2,00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산업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가 2,400명입니다. 사실 얼마나 창피한 통계예요.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 돈을 아끼려고 안전시설의 문제, 2인 1조로 근무해야 되는 것을 1인 1조로 만드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도 벌금 내면 그만이어서
사장이나 관리자들이 뭐 할 수 없지 뭐 벌금 대충 떼우는 게 낫지 그 비용보다는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서 그 사업장에서 누가 죽으면 이재용이라도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면 그러면 이재용 구속될까 봐 얼마나 열심히 이 노동자의 안전에 책임을 지겠어요. 근데 그런 법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지만 다 빠져버려서 거의 누더기가 되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이게 한국 사회에 민낯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들은 결국 누가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누가? 기업들과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재벌이 높은 것 같아요? 아니면 대통령이 높은 것 같아요?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에서는 재벌의 힘, 자본의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대통령은 4년, 5년마다 바뀌는 거지만 재벌은 영원 무궁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누를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하게 저항할 수 있는 집단은 뭐예요? 노동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중요하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최대의 난적은 노동조합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노조는 늘 탄압받을 수밖에 없죠. 왜? 자본이 중심인 사회에서 노조는 탄압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이래서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불일치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구조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본주의 이러면 굉장히 무슨 이념적인 용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은 돈이고 주인은 중심쯤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름이 뭐냐면 돈이 중심인 세상입니다. 돈이 중심인 세상.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뭘 중심으로 돌아가요? 뭘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도 사람 사는 세상이 되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 정도는 고용이 보장돼야 된다. 이 정도의 근로조건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실제 세상은 돈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표현을 쓸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돈이 주인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 돈이 중심인 세상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실감이 안 나실까 봐 이런 광고 카피를 한번 보세요. 부자 되세요. 이건 이제 탤런트 김정은이 B씨카드 광고를 한 건데요. 워낙 유명한 광고가 돼서 이게 뭐 나온 지가 20년도 넘어서 여러분들이 뭐 10살도 안 됐을 때 나왔던 광고인데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광고 카피 랭킹 뭐 3위 안에 들 정도로 국민들이 다 귀에 익숙한 광고예요. 이 광고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오늘부터 부자 되세요라고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까지 광고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표현은 뭐냐면 이 광고가 유행한 이유 또는 계속 뇌리에 남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부자 되는 게 꿈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돈이 중심인 사회에서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먹는 것도 돈이고 우리가 사는 것도 돈이고 우리가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다 돈이기 때문에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끊임없이 인간 타령하지 말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라 이렇게 계속 이데올로기가 주입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형 인간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돈으로 하여금 인간보다 우위에 있는 구조로 만드는 이런 이데올로기가 우리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거죠. 뭐 이런 광고, 이게 이제 과거에 렉스톤이라고 하는 지금은 뭐 이제 그런데 아직 잠들어 있는 자는 99%, 깨어 있는 자 1%, 돈 있는 사람 1%만 렉스톤을 살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식의 광고입니다. 서점에 나가도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우리가 연대하고 함께하고 이 돈 중심의 세상에서 인간 중심의 세상을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차단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이런 언론을 한번 보세요. 이제 뭐 우리가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너 신문에서 봤어? 뉴스에서 봤어? 라고 해서 부지불식간의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신뢰를 갖게 있지만 여기 보면 한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보낸 무슨 경제 사설을 일단 빼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글로벌 미디어에 이런 이슈가 퍼져나가면 그때 쓰자고 했습니다. 편히 씹으시오. 삼성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언론사 역시 돈이라고 하는 삼성 재벌의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일보는 그동안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물론이고요. 도와주세요. 저희는 혈맹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언론을 보면서 수차례 길들여지거든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 자본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흔히 얘기하면 여기 보면 대통령은 언론이 밀어낼 수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삼성은 언론이 못 밀어내더라 이런 거죠. 이재용은 석방돼 있잖아요. 박근혜는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감옥에 나와 있고 박근혜는 감옥에 있는데 권력과 자본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사실은 우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지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인데요.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1년 전인가 블랙머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보신 분? 블랙머니. 네, 보셨죠? 이한이하고 조진웅이 나왔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4일 만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제가 이제 이 영화 제작위원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목요일 날 개봉해서 목금토일을 거치면서 100만이 넘으면 1000만을 찍을 수 있다는 영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스크린 수는 대체적으로 한 3,000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3,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스크린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돈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돈이? CGV, 메가박스, 또 하나 뭐예요? 롯데시네마. 이 세 개가 장악하고 있고 이 세 개가 스크린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화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돈을 주무르는 이 재벌들이 이 스크린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에서 블랙머니는 어떤 영화였냐면 한국의 재벌과 한국의 이 금융 관료들이 어떻게 IMF 이후에 한국을 외국에 팔아먹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100만을 돌파하면서 잘 나가겠구나 싶었는데 바로 다음 주에 겨울왕국을 개봉하면서 3,000개의 스크린 중에서 2,648개를 스크린을 배정을 해버립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세월이고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심히 지나가지만 자본은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들을 장악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 사회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 취업하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흔히 얘기하듯이 스카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통계를 보면 서울대에 들어간 학생의 1학년 학생들 통계치를 보면 대체적으로 50% 가까운 인원이 전국을 다 통틀어서 서울대 사람들이 가는데 그 중에 50% 가까운 인원이 어디에서 가요? 강남 지역에서 갑니다. 그럼 강남에 머리 좋은 사람만 태어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뭘로 간 거예요? 서울대를? 돈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좋은 대학도 돈이 많아야 가는 거지 옛날처럼 무슨 반딧불에 공부하고 시골 깡촌에서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 세상에 살게 된 거죠. 결국 교육도 또 대물리는 가난도 그래서 흙수저 금수저라는 문제도 사실 이런 구조와 교육이라는 구조와 또 연동이 되어 있는 지점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사회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구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스펙을 쌓아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되는 구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느끼게 되고 그것이 가장 그나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아니라면 내가 도대체 뭘로 승부를 보겠냐라고 이제 청년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그래서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일찍 듣거나 또는 뭐 학교에서 배우거나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학교 다닐 때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 근로기준법을 배운 사람, 혹은 퇴직금 제도가 어떤지, 한국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4대 보험은 뭔지, 이런 거를 곧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단 한 번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청년들이 보수화됐다, 저는 뭐 그런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매우 진보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이제 자기는 노동자로 살아가는 건데 노동자가 될 경우에 필요한 것이 영어만은 아닐 텐데 그런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침해받으면 뭘 해야 돼요?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해야 되는데 노동조합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죠. 이런 전반적인 구조들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벌어지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고 돈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가는 구조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노조에 대해 생각도 해보고 직장 내 민주화가 뭔지, 노동조합가 뭔지, 우리의 삶의 조건이 뭔지라도 생각이라도 할 수 있고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노동조합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줬는데요. 따지고 보면 그럼 우리 사회 2천만 노동자 중에 조합원은 몇 명일까? 이런 공간이라도 갖는 노동자는 얼마나 될까?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만이라고 하는데 실제 한 뭐 100만, 결국 5% 정도만, 뭐 한국노총도 있습니다만 5% 정도만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하거나 노동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사는 거죠. 이 구조에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올해 파업을 혹시 할지 모르겠는데 합니까? 파업해요? 몰라요? 여러분 임단협주의죠. 임단협주의인데 혹시라도 파업을 했을 경우에 100% 두드려 맞는 건 뭐예요? 저것들 돈도 많이 받는 것들이 무슨 파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라는 건 노동조합의 파업이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당연히 의견이 불일치가 되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권리인 거죠. 근데 이 권리를 부정하면 도대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노동자는 기업이나 사용주하고 무슨 수로 싸우겠냐고. 만약에 파업할 수 있는 권리나 파업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뭐가 무섭겠어요? 잘 생각해보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막 말로 해. 그래도 우리는 안 들어줄게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안 들어주면 하실 수 없죠.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인데 사용자하고 대결할 무기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하면 저것들은, 한국사회에서 파업하면 저것들은 되는 거죠. 이것은 노동조합의 기본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 그걸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돈이 혹은 자본이 또는 가진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측면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자본주의 체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이제 집에 가다가 우연히 로또를 샀는데 로또에 500억에 당첨이 돼도 국민연금 계속 다니실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0억 당첨돼도 다니십니까? 아, 다니세요? 직장 생활이 거의 심심풀이 땅콩이시니까. 우리 보통은 그래도 보통은 이런 거 아닌가요? 직장 생활하고 저녁에 호프집에서 친구들이랑 뭐 같이 술 한잔 하나, 내 정말 더러워서 내일부터 안 나온다. 내가 진짜 이런 사람 없던가요? 있을 수 있잖아요. 더러워서 안 나와. 근데 그 사람 다음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니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마슬로우의 욕구 5단계 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인간은 뭐 생존의 욕구와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 뭐 이런 얘기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1단계 욕구인 생존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생리적 욕구의 핵심은 돈이라는 건데 집에 500억이 있는데 굳이 나온다고 아침 9시에 꼭 출근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한테 뭐 지청구 먹고 뭐 꾸중 듣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그래가지고 더러워서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하고서 돈이 500억 있는데 꼭 나온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마음은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500억이 있는 사람은 뭘 할까요? 돈이 있는 사람. 이제 여러분들이 자본이 한번 돼보죠. 보통 공장이나 기계를 사고 그 다음에 사람, 노동력, 노동 시간을 사서 500원을 가지고 700원의 상품을 만드는 사회가 원래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입니다. 별거 없어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판을 벌리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내놓은 200원 중에 일부라도 챙겨야 살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 그냥 넓게 보면 옛날엔 이런 체제가 아니었죠. 그냥 머슴도 있고 뭐 소작도 붙여먹고 뭐 이랬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다 이 구조 내에 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구조 내에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돈 가진 사람들이 이 판을 벌린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공장도 사고 노동자도 사서 상품을 생산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판을 벌린 이유는 뭘까? 뭐죠? 산수에 나와 있잖아요. 대답을 안 해. 내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시방 이 판을 벌린 돈 가진 500원 가진 사람이 이 판을 벌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이윤 때문에. 무슨 공장을 짓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원리의 핵심은 뭐냐면 이윤이 나요. 이윤이 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럼 이윤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윤을 내게 하려면 이 생산수단과 노동력에 들어가는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임무가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 같은 경우에 방법이 있잖아요. 장사가 잘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500억을 들여서 감자탕집을 하나 했다고 생각해봐요. 감자탕집이 하나 생기면 처음에 혼자만 있으면 이윤이 또박또박 나겠지만 만약에 곳곳에 감자탕집이 생겨나고 감자탕집에 경쟁이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이윤이 떨어지잖아요. 혹은 손해가 볼 수도 있고 점점 이윤이 떨어지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세울 때 우선 노동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탕집 영업이 10시쯤 끝나면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러저러한 사정과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기가 악화되면서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홀의 김 씨와 주방의 이 씨는 다음 달부터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하게 되죠. 이거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불러요? 회사가 어려울 때 사람을 자르는 걸 뭐라고 불러요? 예? 네, 구조조정 혹은 정리해보라고 그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가 어려우면 노동자를 언제든지 잘라도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정리해고법이라고도 얘기하고 정확하게 법안에 돼 있는 워딩은 어떻게 돼 있냐면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발생할 때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는 뭐예요? 이윤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회사가 이윤이 떨어지면 해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의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쌍용 자동차가 2626명이 한꺼번에 잘렸는데 이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잘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자르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제일 안 해요. 노동조합이. 만약에 여러분들 사업장에 갑자기 여러분들의 노동자의 비율 중에 한 30% 지금 조합원이 예를 들면 6천인데
한 600명을 한꺼번에 자르겠다 이렇게 나오면 노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파업을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를 하게 될 때 파업을 하는 그 불법 파업이에요. 또 우리나라의 파업의 합법은 뭐예요? 임단협을 하다가 결렬됐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정리해고 같은 경영상의 이유에 대해서 파업하는 건 뭐예요? 형식적으로 불법 파업이에요. 그럼 불법 파업을 하면 또 어떻게 해요? 다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우리나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법이고 한국의 노동법의 골반 구조인 거죠. 그런 구조 속에서 정리해고를 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감자탕집 주인이라면 처음에 200원씩 이익이 나다가 감자탕집이 많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노동조합이 제기했어요. 그럼 자르지만 말고 3교대 근무를 ABC로 해서 3교대 근무를 좀 하자.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살자. 그렇게 해서 좀 임금이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회사 입장은 알겠으니 좀 그렇게라도 하자. 회사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이라면 여러분 다 착하니까 받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자본의 논리는 이번 기회에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랐어. 그래서 2,626명이 자릅니다. 쌍용 자동차로. 이런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게 정리해고예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자를 것 같아요? 안 자를 것? 아까 로또 당첨돼도 출근 계속 하시는 분. 혹시 주인이 되면 자를 것 같아요? 안 자를 것? 모르겠어요. 안 자르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안 자르면. 안 자르면 망하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리해고는 그 사람이 악독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잘라. 근데 자르면 그 사람만 자른 게 아니고 그 옆에 집도 잘라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다 자르게 돼요. 그래서 감자탕이라고 하는 이 시장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부 한 바퀴 돌면 정리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체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또다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 해고했기 때문에. 다 구조조정을 했어. 그럼 또 불러서 어떻게 해요? 또 불러서 10시에 또 끝난다고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자르면서까지 이렇게 회사를 살리고 어쩌고 하려고 뭐 블라블라 막 얘기하고 그럼 결론 주방에 이 씨하고 홀에 김 씨는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라고 또 통보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장님은 하얀 A4 용지에다가 칼라펜으로 이쁘게 글씨를 써서 감자탕집 유리창에다 붙여요. 다음날 아침에. 뭐라고 붙이겠을까? 뭐라고? 사람 2명 잘라놓고 뭐라고 붙였을까? 사장님. 출근하신다는 사장님. 뭐라고 붙였을까요? 그렇죠. 알바 구함을 붙이게 돼요. 비정규직 문제는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 비정규직의 임금은 평균 임금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55% 정도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같은 돈으로 2명을 쓸 수 있습니다. 잘만 운영하면 퇴직금도 안 줘도 됩니다. 노동조합 만들기는 더 힘듭니다. 얼마나 좋아.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정규직을 쓰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A라고 하는 감자탕집이 비정규직을 쓰면 B라고 하는 집은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쓰면 그 집이 망한다니까. B도 쓰게 돼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A, B, C, D, E로 쭉 나란히 줄 서 있는 감자탕집 주인이라면 나도 비정규직 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같은 값으로 2명 쓰면 쓸 것 같죠? 안 쓰겠다고 손 안 든 사람 다 가짜예요. 그렇죠? 안 쓰는 건 바보예요. 안 쓰는 건 바보죠. 왜 안 써? 같은 돈으로 2명을 쓸 수 있는데. 근데 그 2명 쓰는 사람, 비정규직 쓰는 사람이 나쁜 사용자예요. 악독한 놈이요.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구조가 비정규직을 그렇게 용인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져도 안 쓴다면 곤란해요. 문제는 제도, 사회, 연대, 인간 이런 문제들이 존중되는 사회의 구조를 갖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안 돼야 돼요. 그러려면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본은 끊임없이 사회의 동력으로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건 굉장히 공정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삭제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어쨌든
이런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정리해고가 발생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요즘 이제 비정규직도 노조를 만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좋은 게 뭐 없을까?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하면서 플랫폼 노동자, 4대 보험도 없고,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생겨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노동운동은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그런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정규직의 삶 혹은 그럴듯한 직장의 삶도 끊임없이 위협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셨잖아. 어떻게 인정해요? 내가 사용자라면 나도 비정규직을 쉬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저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구조가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구조이다라고 하는 거죠. 노동시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시간. 노동시간이라는 건 뭘까?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용자라면,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의 사장이라면 하루에 노동자가 예를 들면 어전 시간인데 야근 특근을 시켜가지고 뭐 10시간이나 12시간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 부족한 노동시간만큼 추가로 인원을 고용할까요? 아니면 있는 노동자들에게 시간의 근무를 시킬까요? 시간의 노동을 시킬까? 어떤 게 이익일 것 같아요? 네? 있는 노동자의 시간에 노동시키는 게 무슨 뭐 계산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노동자를 추가로 쓰면 들어가는 개인 복지비, 개인 근로조건, 개인 퇴직금, 온갖 부대보험, 4대 보험 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있는 노동자에게 일 조금 더 시키고 1.5배 주는 게 100번 나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길어진 이유예요.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4달을 더 일하고 일본보다 2달을 더 일합니다. 그 이유는 자본이 이 이윤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그렇게 갖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직이고 이래서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고민이 없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이 똑같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달을 덜 일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1년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이 된 이유는 그런 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저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연봉제, 성과급, 이제 뭐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초기에 도입됐을 때는 노동조합이 격렬하게 싸웠어요. 격렬하게. 이건 노동자들을 서로 갈라놓는 일이다. 결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에 목매달기보다는 성과급에 목매달 수밖에 없고 이러면 단결을 해치는 구조이고 이것은 자본이 결국은 우위에 쓰겠다는 전략에 불과한 거다. 우리는 그런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지만 결국 힘에 밀려서 지금 뭐 공공기관에서 성과급을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뭐 우리는 개인 성과급을 차별적으로 받지 않겠다. 그래서 전부 떨어진 돈을 평균 내서 n분의 1로 받겠다. 그걸 개인적으로 누구는 500만 원 받고 누구는 300만 원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건 안 한다. 이제 이 투쟁을 두 번째 투쟁으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노동조합은 경쟁과 효율이라는 것보다도 인간과 연대의 문제를 고민하게 하는 거고 너희들의 이데올로기에 불종하는 순간 사실 노동조합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제도, 연봉제, 뭐 임금 피크제 이런 것들을 계속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이나 뭐 정리해고, 비정규직, 플러스 알파에서 연봉제, 임금제도, 임금체계 개편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저들은 정말 다양하게 우리 사회를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로, 한편으로는 문화로, 한편으로는 언론으로, 한편으로는 노동법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구조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동자들은 서로 싸움이나 하고 서로의 연대나 서로의 고민과 이 세상을 그러다 보니까 연대는 힘들고 나라도 하나 정말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성공한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자본의 이데올로기가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예요. 조금 더 연장하면
단순히 노동만을 줄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줄일 수 있어요. 생산수단의 문제도 줄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생산수단이라는 건 뭐예요? 감자탕집에 감자가 들어가잖아요. 감자가 들어가는 거. 그럼 이 감자탕집이 늘어나면 감자값이 올라가. 그러면 저기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야 이윤이 늘어날 텐데 그럼 감자값을 낮추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는 이미 감자값이 오를 대로 올랐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해외로 가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는 자본주의가 뭘 해요? 총을 들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요? 한국으로 와요. 조선으로 와서 일본이 우리를 먹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은 뭐예요? 여기서 원료를 수탈했어요. 자기네 나라에 가서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또 수출하고 흔히 우리가 원료의 공급지이며 상품의 수출 시장이 되는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해요. 이게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 과정에 나타난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배운 2차 세계대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지만 세상의 전쟁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바로 이런 지점들, 돈을 놓고 벌인 자본주의 전쟁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보면 무슨 1차 세계대전의 원인 아시는 분? 청년이니까 이제 다 알겠지. 학교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시는 분 오늘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원인. 몰라요? 배운 것 같긴 한데 사라예보를 울린 한 발의 총성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러시아의 청년이 세르비아의 청년이 누굴 쏴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를 쏴서 죽인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그래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아무 무비판적으로 외웠을지는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를 쏴서 죽인 이유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쏴서 죽였으면 쟤네 둘이 싸움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왜 1차 세계대전입니까? 이런 의문을 안 가져봤어요. 그게 왜 1차 세계대전이야? 오스트리아하고 세르비아하고 싸웠으면 될 문제예요. 그리고 왜 세르비아의 청년은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를 죽였을까?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나라가 지금은 작은 나라이지만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발칸반도를 쭉 내려오면서 이 발칸반도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르비아의 민족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발칸반도를 쭉 내려온 이유는 뭐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비행기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제국주의를 통해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경로가 어디예요? 바다예요. 바다. 해상 경로가 중요한 거예요. 발칸반도의 저 위쪽에 있던 오스트리아와 합스부르크 제국이 발칸반도를 먹으면서 내려오는 이유는 발칸반도 밑에 있는 바다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야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내려오는 구조이고 그게 예를 들면 말하자면 이런 이윤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제국주의 문제이죠. 이런 구조 속에서 세르비아가 치고 그래서 둘이 붙으니까 마침 잘 됐다고 해서 양쪽에 세력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전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편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쪽 편으로 붙어서 전체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이미 그때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식민지를 놓고 전 세계적으로 다투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차제에 잘 됐다 펴먹고 한번 크게 싸우자 이렇게 하는 트리거샷이 됐던 게 바로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배우지 않거든요. 그냥 이게 자본주의 전쟁이거나 이윤을 위한 전쟁이었다는 얘기는 안 하게 됩니다. 어쨌든 생산수단이라는 문제 때문에 제국주의가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공장을 계속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짓게 되는 거죠. 지난 세기 동안 지난 4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랐는데요. 지구의 온도가 4도가 올랐습니다. 지난 4만 년 동안. 근데 1도가 올라간 것이 지난 100년 동안 1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만 년 동안 4도가 올라갔는데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갔으니 이 산업화 이후에
얼마나 이 지구가 망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 지금 바로 그저께 이제 폐막된 COP26 기후 당사국 총회, 이제 문재인도 가고 뭐 바이든도 갔던 그 총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총회 전에 나왔던 IPCC 실무 6차 보고서에서 보면 지구 온도는 대체적으로 2100년에 3도 정도가 될 것 같다. 2.5도 내에서 3도 정도가 될 것 같고, 2도를 돌파하는 게 2050년쯤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 가면 2도를 돌파하면 대체적으로 한 40에서 45%의 생물의 종이 멸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여름마다 느끼고 너무나 뜨거운 여름, 너무나 불안한 기후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뭐 그러거나 말거나죠. 사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세상을 망치게 되고, 그 속에서 결국 코로나와 같은 환경 생태로 인한 질병이 돌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이제 이 세상을,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지구는 미래 세대의 것이기 때문에 너네 마음대로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필요한데,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앞으로 60년이나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저는 뭐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구가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대충 살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과 생태 문제, 결국 노동자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 환경과 생태 문제가 심각한 거죠. 특히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사회에 던져준 질문, 노동자들에게 던져준 질문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드린 얘기들이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청년 실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뭐 실제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임금 피크제 같은 거를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게 임금의 하향 평준화이고, 이제 그리고 또 간 입사한 청년 노동자들은 같은 직장 내에서도 저것들 보면 일도 안 하는 늙은 노동자들이 진짜로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년 노동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 일도 잘 안 하는 사람들 많아. 뭐 이해하는데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임금 피크제를 들고 나옵니다. 문제는 이제 임금 피크제의 제도가 어떻게 설계됐냐. 나이 50이 넘어가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구조 속에서 임금 피크제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주는 고민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막 밀어붙여. 그러면 노동조합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게 돼요.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투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밀어붙여. 이 구조 내에서 결국은 윗돌 빼서 밑돌 빼는 방식인데요. 근본적인 일자리의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제도 문제인데, 이 구조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자본 얘기했죠. 시간의 수당을 통해서 추가로 청년을 고용하거나 추가로 신규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사람들. 임금 피크제 때문에 정부가 얘기해요. 저 노동조합 저것들이 임금 피크제 안 받아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네들이 일자리가 없어 라고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의 일자리 문제인데 이게 세대 문제로 환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 100만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급기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좋은 일자리 독점하지 말아주세요. 형님들, 삼촌들 좋은 일자리 독점 말고 조금만 나눠주세요. 이렇게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형님들, 삼촌들 때문에 자기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자리는 왜 없어요? 최장 시간에 노동 시간을 만드는 구조와 자본이 이윤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기 때문에 더 좋은 일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점점 줄어가는 구조가 사실은 이런 구조들이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쟤네들이 임금 피크제를 받지 않아서 또는 시간의 수당을 받으려고 쟤네들이 일자리를 독점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모를 해요.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데모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 데모하고 있을까요? 저 피켓팅을 어디서 들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데모해야 돼요? 저런 문제. 감이 잘 안 오세요? 이들이 피켓팅을 들고 데모하는 장소는 민주노총 앞입니다. 청년들은 민주노총 은혜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노동조합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도 않은데 일자리 문제를 너네 민주노총 너네들이 독하게 버티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노동 귀족이 되고 너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고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야. 당연히 자본이 책임져야 되고 사회가 책임져야 되고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자리 문제를 청년들은 민주노총에 앞에 가서 데모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소위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문제, 그러니까 일종의 흔히 이제 그런 문제를 계급 문제라고 얘기하죠. 계급 문제가 무슨 문제로 치환된 거예요? 세대 문제로 치환됐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들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고 이 구조 내에서 우리끼리 다투는 구조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년들은 과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고민을 가지고 이후 한국 사회를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아까 했고요. 제국주의와 전쟁 문제도 얘기했고 세계화와 WTO 환경과 생태 문제도 제가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후위기 문제 잠깐 얘기하면 세계 상위 1% 부자들 6천만 명의 탄소 배출량이 하위 50% 30억 명 인구의 2배가 되는 상황이 현재 우리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면 기후 위기는 간단한 거예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에어컨을 더 많이 틀어야 돼요. 에어컨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에어컨 비용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팍팍 틀어. 예를 들면 그렇게 팍팍 틀면 지구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 근데 그 올라간 지구 온도에 대해서 에어컨을 더 틀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온팍 뒤집어 쓰는 구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후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단순한 예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가장 많이 잃는 사람은 누구예요? 영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자리를 잃게 돼요. 임금이 가장 많이 삭감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이 결국 기후위기, 생태위기가 코로나 위기로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확산되는 구조에 살고 있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보다 2020년 코로나 위기의 노동시장이 10배의 악영향이고 ILO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에 2억 5천만 명의 일자리가 감소됐는데 숙련 직종의 고용 감소는 0%고 중간 직종은 5%고 저숙련 직종, 말하자면 비정규직과 같은 영세 노동자들은 10%가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 거죠. 맨 밑에 원격 근무의 비중은 전문직과 고임금이 높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산이 노동자의 불평등, 그러니까 하위소득층에서는 불과 10%만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고민을 나타내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본주의 체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허리를 한 번만 피세요. 제가 강의를 10시 50분에 시작해서 지금 딱 1시간이 됐는데 2시간짜리 강의면 제가 한 10분에서 15분을 쉬겠습니다만 1시간 반이어서 좀 피곤하시다고 그냥 기지개를 한번 피시고 졸리신 것 같은데 강의가 재미없어요? 졸려요? 네. 엄청 재밌어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 네, 하여튼 조금 좀 푸시고 졸리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휴식 시간을 드릴 수 없으니 10분 양해하시고 공공부문에 대한 자본의 공세에서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이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영역이 공공부문의 영역입니다. 공공부문에 저것들만 없으면 좋겠어요. 저것들만 없으면 국민연금 4.5%만 부담 안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아니면 가스, 철도 같은 거를 자꾸만 좀 공공부문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 장사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전주에 살고 계시지만 서울 지하철은 사람 한 명이 탈 때마다 1인당 수송 비용에 400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많이 타면 탈수록
결과적으로 적자가 더 늘어나.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뭘로 메꿔요? 뭘로? 결과적으로 세금으로 메꾸는. 그래야 지하철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고, 그래야 뭐 3분이든 5분이든 배차가 되고, 그래야 지하철이 운영되니까. 그 세금을, 그럼 그 세금을 누가 내? 기업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 방만한 공공부문 때문에 기업 활동에 영향이 있고 우리에게 이윤 압박이 있다. 그 민영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보험, 삼성이 암보험을 백날 해봐야 우리도 미국처럼 민간의료보험으로 좀 하자. 얼마나 당사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손실보험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 민간의료보험이잖아요. 손실보험이라는. 그러니까 미국같이 우리도 좀 하자. 그래서 끊임없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제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게 이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걸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97년, 98년에 그랬어요. IMF 때. 공공부문 철밥통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가장 먼저 깨지는 게 공공부문. 혹시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거나 경제가 어렵다거나 그러면 공공부문부터 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국민연금 개항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거를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냐라고 하는 게 돈 가진 사람들의 논리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내가 노동자가 아니라 내가 삼성의 사장이라면 국민연금 4.5%라는 거, 여러분들 이 사각지대가 확대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확대되지 않는, 예를 들면 삼성보험에서 보험 모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위 직장 국민연금이 안 되는 건데, 너네 이제부터 보험 모집인, 일종의 예를 들면 뭐 특수고용 노동자죠.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 더 내라. 절대로 안 내잖아요. 지금 하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공공부문의 영역을 어떻게 하면 시장화시키고 상품화시켜서 자본주의 논리에 수용할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최대의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의 노동자로서 고민하는, 첫 번째로 제기되는 건 사유화와 민영화의 문제. 경쟁체제. 그러니까 민영화가 안 되면 경쟁체제를 해요. 여러분 SRT 같은 게 그런 거예요. KTX가 안 되니까 SRT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제 가스공사가 가스를 수입하잖아요. 이 가스를 수입할 때 천연가스 20년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계약을 맺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이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 민간 기업들이 우리도 좀 풀어주면 안 되겠냐. 가스공사 민영화가 어려우면 경쟁체제라도 좀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포스코가 SK 끊임없이 지금도 요구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공항에 가면 공항 면세점이 있어요. 이 이윤이 많이 나거든요. 공항 면세점 문제. 처음에는 공항 면세점은 한 군데만 했어요. 공항에서. 어디가? 한국관광공사만 했어요. 이게 장사가 잘 되니까 무슨 DFS, 무슨 삼성 이런 데들이 계속 요구해서 지금 공항은 한국관광공사하고 그리고 나머지 4개 민간업체가 경쟁체제를 하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경쟁체제를 하는 거죠. 가스 공급 같은 게 경쟁체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가스값이 올라가요. TV 중계를, 월드컵 중계를 3사가 교섭하지 않고 별도 교섭을 하면 중계료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가스 공급에 대해서도 원활하지 못한 구조가 생길 텐데 자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쟁 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있고 예산 감축과 구조 조정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정부를 압박하는 자본이, 그리고 그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부문은 급격하게 축소되거나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규제 혁신 또는 통폐합 또는 경영평가. 여러분 이제 경영평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영평가를 통해서 하여튼 조직을 반은 죽여놓으니까 만 원 들으면 경영평가로 조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몇 점 맞았어요?
올해 몇 등급 받아요? C등급? 작년에는 D등급? 빵점?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구조를 통해서 너네 예산 집행할 때 0.9%인데 너네 조사해보니까 1% 줬더구만 다 개원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 개원하거나 노동조합이 그러면 기관장을 날려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공기관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구조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공공부문에 대한 자본의 공세까지 겹쳐지게 되는 구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한국 사회에 또 그 속에서 노동자, 또 공공부문 노동자, 청년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노동조합이라는 건 뭘까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런 통계들을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 국민연금 가입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상위 0.1%의 22,000명의 통합소득이 33조이고 하위 629만 명의 통합소득이 그러니까 2만 명의 소득과 629만 명의 소득이 같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한 나라인데요. 우리가 이제 불평등 진위 계수가 대체적으로 0.4를 넘어서고 있고 피케티 지수에 근거하면 미국보다도 불평등한 것으로 나오는 통계가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되게 불평등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주택 문제가 더욱더 그런데요. 예를 들면 교육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영아에서 고교까지 보통 이런 정도가 들고 2018년 전국 42개 자사고 한 해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886만 4천 원, 일반고의 경우 280만 원, 민족사관고나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동안의 학부모 부담금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여길 나와야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여길 나와야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돈으로 학교를 가거나 결국 부자 금수저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이런 근본적인 구조에서 발생한다 이런 거죠. 자사고 특목고 외고 졸업생 전체에서는 6%, 서울대 신입생의 43%가 자사고 특목고 외고 졸업생입니다. 제가 강남을 얘기했지만 이런 구조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노동조합 얘기를 해보려고. 공공복지 마찬가지 또 있네. 이제 지금 여기 의료보험 얘기인데요. 의료보험 이런 것. 노동조합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 산수 보셨잖아요. 이 산수. 이 산수가 결과적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작동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이 구조에서 결국 이 이윤이라고 하는 구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핵심적인 과제인데요. 만약에 노동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노동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상품이 나오질 않고 상품이 없으면 이윤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자본의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무리 4차 산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게 말을 잘 들으면 좋은 거예요.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원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노동이 통째로 없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이 체제는 작동이 어려워요. 근데 노동이 통째로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결해야 돼요. 노동이 단결할 수 있는 구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동조합.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의 최대의 공략 지점은 공공부문이고 최대의 적은 누구예요? 노동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적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최대의 대립관계를 빚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건 그래갖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를 치라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도 이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누가 통제할 수 있겠어요? 이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노동인 거고 그 노동을 묶어 세운 것은 노동조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윤 중심의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건 노동운동이 강력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스웨덴은 엄청 좋대더라. 스웨덴의 핵심은 뭐예요? 스웨덴의 핵심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이제 한때는 90%였는데 지금 뭐 65%, 7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결국 노동조합 조직률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이 얼마예요? 10%입니다. 2천만 노동자 중에 200만 정도만 조합원, 그 중에 민주노총 조합원은 5%밖에 안 되고 한국노총은 잘 싸우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노동운동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률이 형편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6천 명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조합원의 숫자가 600명이라면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교섭하면 너네 마음대로 600명이 파업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안 돌아갈 것 같아? 더군다나 비조합원이 1,500명이나 있기 때문에 너네 600명 진짜 껌이야. 하든지 말든지. 이걸 사회로 확대하는 2천만 노동자 중에서 100만 민주노총 너네가 별의 별수를 써봐. 되나? 마음대로 해. 그래서 세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스웨덴. 정부가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국민연금 이거 고쳐줘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안 고쳐주면 국민이자 곧 노동자인 70%가 파업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정권이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우리는 노동조합을 국민들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해왔고 그리고 그게 성공한 거잖아요. 한국 사회. 그리고 이제 그걸 이어받아가야 할 청년 여러분들은 경쟁과 효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의 탓은 아닙니다. 그것이 자꾸 체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대와 인간과 협동이라고 하는 문제보다 경쟁과 효율 속에서 살아남고 추격해오는 사람들을 뿌리쳐야 되는 정말 아등바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구조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 탓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구조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노동운동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노동운동의 미래 세대의 책임이 여러분들이 지셔야 되는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으니까 놓고 한국 노동운동의 고민 혹은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앞으로 노동운동이 어떤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얘기를 한 10분 정도 하고 같이 제가 1시간 반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면 12시 20분에 끝내는 것으로 주최 측하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교육 태도가 워낙 좋아서 12시 18분에 하셨습니다. 한국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노동운동이 중요하고 노동조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또는 뭐 이 사회의 작동 원리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넘어가는 구조에서 정말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철학을 갖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한 번쯤 해보셨을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국 노동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노동운동은 기본적인 약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연금 지부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긴 한데 이름이 국민연금 지부예요. 여러분들의 형식적인 노조는 누가 해요? 공공운수노조.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국민연금 노조, 뭐 예를 들면 부산지부 혹은 부산본부 이렇게 돼 있었다면 지금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이제 공공연맹 위원장인데 꿈이 이런 거야. 야, 지하철이 안 다니고 철도도 다니지 말고 가스도 파업하고 발전소도 쉬고 국민연금 업무도 중단되고 의료보험 업무도 중단되는 파업을 하면 저것들이 손을 들겠지? 라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야, 너네 임금 가이드라인 3%가 뭐여 이놈들아. 사용자하고 백날 싸워봐야 국민연금 사장하고 얘기해봐야 저는 이거 못 고쳐요 밖에 안 되는데 보니까 너네 기재부가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정부 예산 받고 안 받고 그럼 오늘부터 지하철도 안 다니고 철도도 안 다니고 못도 안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 멋진 파업이잖아. 그럼 그거 뭐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파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공기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저 뭐 요즘은 뭐 저 속리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이 전체 간부들 다 모아놓고 수련회를 해.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손에 손잡고 뭐 동지여 뭐 투쟁 단결 뭐 하고 막 1박 2일 동안 수련하면서 약속해. 이제 올해 우리는 모든 노조가 공동으로 투쟁해서 절대로 배신하지 말고 각 사업장마다 임금 예를 들면 3%의 타결하는 사업장은 절대 없도록 하고 우리가 동시에 저것들이 교섭을 공공운수노조의 통일 교섭을 안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교섭을 하더라도 약속을 정확하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4월 30일까지 3%는 절대 받지 않고 우리가 요구한 뭐 예를 들면 5%, 7%가 아니면 타결 없음. 그리고 5월 10일 날 동시에 공공부문 파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나는 감옥 가도 좋으니까 실제 뭐 그런 일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감옥 가도 좋으니까 진짜 그런 싸움 한번 해보자. 맨날 정부 지침대로 움직일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노동조합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했어. 그럼 4월 29일쯤 되면 국민연금의 최강석 위원장한테 사용자 측이 예를 들면 이런 걸 제안해. 내가 지금 공동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를 요구하고 있잖아. 근데 정부는 가이드라인 3%야. 그럼 알았어. 5% 줄게. 요구되면 다 줄게. 대신에 3%로 사인하고 2%는 이면으로 하자. 그리고 그 예산은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아서 한간 정용하고 못간 정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줄게. 해가지고 5% 제한을 들어와요. 4월 29일 날 마지막 교섭에서. 그러면 최강석 위원장이 못 받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이번 기회에 돌파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0.9%를 주고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용자 측의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서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안 합니다. 나와. 대의원대회 해. 이제 와가지고 마지막 교섭 결과를 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의원이라고 하면 위원장이 와서 그렇게 보고요. 사실 사용자 측이 우리의 요구사항 5%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만 표면적인 것은 3%만 타결하고 2%는 이면으로 주겠다고는 합니다. 이제 제가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대의원께서 힘들고 위원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파업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거 준다는데 왜 안 받아요? 하실 거예요? 어떨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네? 4월 29일쯤 되면 공공기관에 그런 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조가 타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 그래갖고 3%로 타결해. 다음날 아침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와. 서울 지하철 한숨 돌려. 교통 대란 없어. 3%로 타결. 이렇게 이제 나. 그러면 계속 싸움을 이렇게 쭉 끌고 오던 다른 사업장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조끼리 숨겨. 지하철에 전화해. 너네 3% 말고 더 받은 거 있지? 아니요, 안 받았어. 이러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끼리 이게 공동투쟁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섭권을 각자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운수노조가 기재부 장관이나 총리하고 교섭하는 게 아니라 각자 교섭하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투쟁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매번 각계격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도 세상에도 없는 이 기업별 노조 체제를 끝장을 내고 산별로 가자.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기냐. 특히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 모든 지침이 정부의 방침으로 내려오는 건데 예를 들면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뭐 사용자하고 교섭해서 될 일도 아니고 노골적으로. 국민연금 노조 정도 되면 우리의 근로조건도 중요하지만 국민적인 문제와 전체 노동자의 문제인 연금 사각 문제 이런 것도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금노조가. 이걸 누구랑 교섭해? 기재부 장관이나 총리나 대통령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공공운수노조의 산별 교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외국처럼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산별노조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산별노조의 핵심은 뭐냐면 교섭권이 있어요. 근데 정부가 이걸 응하지를 않아요. 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이 기업별 노조 체제로 돼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산별 노조를 만들어서 야 기재부 장관 나와. 안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결국 산별로 전환하긴 했지만 무늬만 산별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걸 노력은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느 해 정도에는 우리 교섭 안 해. 라고 딱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이 실패하면 무조건 파업이야. 근데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들이 야, 뭐 우리가 무슨 뭐 혁명 전사냐?
우리한테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한국의 노동운동을 또 뭘로 묶어놨어요? 기업별 노조로 묶어놨어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노동운동이 아까 얘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참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노동운동이 이제 이 국민연금 노조의 주인이고 공공운수 노조의 주역이 되실 텐데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한 고민들을 그런 부분에 해봐야 돼요. 아까 얘기한 조직률 10% 문제 극복해야 되는 문제예요. 또 거기다가 정규직 중심 노조예요. 대한민국의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거의 75%는 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되게 못 살았거든요. 87년에 노동자들. 그래서 노조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정부가 1%밖에 안 준대. 아, 이거 파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그 1%, 그 0.9%에서 넘어가가지고 뭐 1.1% 받는다고 몇 푼이나 된다고. 아이, 됐어. 그냥 뭐 대충 받고 말아.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배고파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했던 투쟁들이 있었고 그것이 민주노조 운동을 끌고 온 힘이었는데 지금은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되다 보니까 좀 아쉬워도 뭐 지금 이대로 대충 살아도 돼. 약간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정규직 중심 노조라고 하는 문제. 분노가 작은 거예요. 세상에 비정규직이 아무리 늘어나고 청년 실업이 아무리 늘어나도 정규직 중심인 나의 노조에서 나는 그런 대로 사는데 뭐 이거 가지고 파업까지 이런 구조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다 보니 민주노총의 투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국 노동운동의 기본적인 문제, 정규직 중심 노조라는 문제, 조직률의 문제, 기업별 노조 체제의 문제, 또는 아까 얘기한 교섭 구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노동운동의 고민으로 나옵니다. 지속 가능한 노동운동을 위한 청년운동의 문제. 제가 사실 뭐 어디 가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청년 조합원들의 고민도 아까 제가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건데 저는 제가 믿고 있는 건 청년들이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와 관련해서 뭔가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그걸 열어줘야 돼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네 현대자동차 조합비가 얼마야? 이렇게 묻거든요. 현대자동차는 조합원이 5만 명이에요. 4만 8천 명. 조합비가 대체적으로 4만 원, 3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5만 명 잡으면 4, 5, 20. 한 달에 두르는 돈이 20억이 두르는 거예요. 20억. 조합비가. 1년이면 몇 억이에요? 240억이에요. 그 중에 상급단체에 한 뭐 7, 80억을 내요. 뭐 거두절미하고 150억 정도가 예산이에요. 한 노조의 예산이에요. 내 얘기해요. 너네 창립기념식에 선물을 얼마짜리 주니?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뭐 조합원들이 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이제 10만 원짜리 이런 거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립기념식에 선물 10만 원짜리를 주면 5만 명을 주면 5억을 써야 돼요. 근데 얘기해요. 야, 10만 원짜리 주지 말고 10만 원짜리를 주면 50억을 써야 돼요. 10만 원짜리 주지 말고 9만 원짜리 주면 안 될까? 그러면 45억만 쓰고 5억은 너희들 예산 중에 5억, 원래 56 쓰려고 했던 창립기념품 선물 중에 5억을 떼서 청년 유니언, 라이더 유니언, 알바 유니언 이런 데하고 같이 한번 사업장 하면 안 될까? 전국 청년 알바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을 현대자동차 노조가 5억만 들여서 같이 한번 사업하면 안 되겠냐. 그리고 그 사업을 누구한테 맡겨? 현대자동차의 청년조합원들에게 맡겨서 같이 안에 있는 청년조합원들과 밖에 있는 알바 청년들과 시대의 청년들의 고민들을 같이 나누면서 한국사회 청년 알바 노조 운동을 현대자동차 너네가 좀 해봐라. 알바 노조의 상근자가 몇 명인 줄 아냐? 빵명이다. 빵명. 이 구조 내에서 전국에 있는 청년 알바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한다는 거냐, 현실적으로. 그러면 너네가 좀 이런 사업 좀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청년 노동자로서 입사하는 것, 여러분들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직책이에요. 이제는 제조업도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우리는 이제 됐다가 아니라 그래도 시대의 고민을 같이 하면서 이후 노동운동을 책임져야 될 청년들이 우리 시대의 문제를 같이 안아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줘. 길을.
무슨 저희도 사회연대 활동을 많이 뭐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연탄을 저 산동네에 배달하기 위해서 돈을 지어 그런 거 하지 마라 제발 좀. 응? 그게 무슨 연대 사업이냐. 좀 한국 사회 노동운동, 청년운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라. 또 제가 또 얘기해요. 근데 노동운동 여성 문제나 젠더 문제가 나오면 뭐 특히 이제 40대 이상 50대는 완전히 무슨 그런데 지난번에 동아제약 면접 사태 있었어요. 여성 노동자 동아제약 면접 사태 아시는 분? 인터넷을 뜨겁게 다루고 공중파 뉴스에도 나오고 막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면접관의 질문. 군대 갔다 온 청년과 비교해서 훨씬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면접 보는 여성은 군대는 갔다 오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렸죠. 이렇게 이제 뭐 면접을 이런 식으로 봤다. 뭐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노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20대 남성과 청년 그 속에서의 어쨌든 뭐 젠더 문제로 인한 일정한 정도의 서로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조합이 젠더 인식이 굉장히 취약한 동네예요, 이 동네가. 그래서 무슨 뭐 노동조합, 진보운동 이런 거에 관해서는 굉장히 뭐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이슈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노동운동은 완전히 비껴서 있어요. 젠더 문제, 아까 얘기한 환경 생태 문제. 여러분들 환경 생태 운동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노조가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뭐 우리는 환경 생태 운동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노조는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구닥다리 문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문화 자체가. 그래서 밖에서 바라볼 때 저것들은 폐쇄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고 담장을 넘어서서 사회운동과 연대하고 그런 고민들을 해봐라. 사회운동도 그렇고 또 청년운동의 기반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는 청년조합원들을 어디서 교육시켰냐면, 교육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집회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안 시켜. 그냥 집회에 갔다 오면 사람이 갑자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분위기. 요즘은 집회 갔다 오면 청년들이 절대 안 가려고 해요. 다시는 안 간다 진짜. 재미없으니까.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낡은 집회 문화나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에게도 얘기해요. 정신 좀 차려놨네. 그렇지만 해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집회를 통한 교육 공간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 친구하고 우리 청년조합원들하고 한번 전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청년조합원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교육시킬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예전에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알아서 이게 필 받아가지고 그냥 노조 간부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지 않으면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 어쩌다 따라간 집회에 가서는 조합에 대한 기대보다는 노동조합에 실망하고 오는 사람이 더 많은 구조에서 그런 측면에서 노동조합 내 청년교육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고민들을 진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보편적인 청년 인식에서 한 발자국도 진전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제는 그런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죠. 노동운동의 갑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빠르게 다가올 겁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에 2013년 이후에 입사자가 이제 대체적으로 다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이제 그동안 노동운동을 책임졌던 일부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룹들은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한 5년에서 10년 요 사이에 30대 후반 정도에, 저는 20대 후반의 위원장이었지만 여러분들은 이 공백을 메꾸면서 노동운동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때 오늘 얘기했던 한국 사회, 자본주의, 또 다른 노동자들,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라고 하는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이 될 건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한편으로 MZ세대 노조라고 하는 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논리가 분명하잖아요. 기존의 사람들한테 맡겨놨더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소 이기적이고 이런, 근데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대공장의 사무직 노조들이 많은데요. SK 하이닉스 노조, SK 하이닉스 사무직 노조, 또는 삼성 사무직 노조, 현대 사무직 노조, 이런 노조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이게 너무 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노조를 이런 개념으로 등장한 건 아니죠. 근데 노동조합이라는 게 원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전체 사회에 대한 고민과 한국 사회 전반을 좀 읽어가면서 변화해가는 노동조합이었으면 좋겠고, 그 책임과 고민을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딱 1분만이라도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